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이강윤의 오늘 프로그램의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던 김주대 시인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풍자 글 한 편을 오프닝으로 공유합니다. 무엇을 풍자했는지는 들으시면 아마 모두 다 아실 것 같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죠. 제목: 개싸움 관람기. 개들이 싸우고 있었다. 제일 큰 개가 먼저 날카롭게 짖으며 작은 개를 강하게 물어뜯었다. 물어뜯긴 작은 개가 고개를 숙이며 괴로워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물어뜯긴 작은 개를 은근히 불쌍히 여겼다. 그때 또 다른 미친 개가 나타나 괴로워하는 작은 개를 재차 물어뜯었다. 상처 입은 작은 개를 인간으로 보는 동정의 시각이 구경하는 사람들 사이에 생겨났다. 물어뜯은 개들이나 물어뜯겨 신음하는 작은 개나 다 개들일 뿐인데 말이다. 하여튼 내년 봄 개 뽑기를 앞두고 벌어진 개싸움이 가관이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4시 33분 됐습니다. 7월 3일 하반기 들어서 하반기 들어 달라지는 것들 그러면서 그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한 주가 정리가 되고요. 메르스도 아직 안심할 수가 없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리고 울산에서는 또 큰 사고도 났고요. 뭔가 좀 어수선하고 정돈이 안 되는 그런 나라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중국에 연수 갔다가 버스 사고를 당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큰 사고였는데, 그 일행 가운데 부상자를 제외한 교육생 등 105명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부상자를 제외한 지방공무원 103명과 지방행정연수원 인솔직원 1명, 가이드 1명 등 105명은 오늘 오후 4시 50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입국한 연수생들은 6일에서 8일 동안 안정을 취하고 9일부터 지방행정연수원 중견 리더 과정에 복귀합니다. 연수원은 심리치료 수요를 파악해서 전문센터에서 치료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사고를 목격한 연수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의 불안 등을 고려해서 귀가를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면서 평소에도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교육이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통사고 왜 나서 이렇게 대형으로 번졌는지, 물론 구조대가 1시간도 더 늦게 도착해서
더 인명피해가 큰 것 같긴 합니다만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밑에 하천으로 추락한 거 아닙니까? 예. 흔히 있는 사고는 아닌데 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가 어려워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현지 언론에 사고 당시가 담긴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버스가 포장 상태가 나쁜 커브 도로를 과속으로 달렸다거나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연수생들의 진술이 나왔지만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는 이미 사망한 데다 배상 책임 등을 의식해서 중국 공안이 소극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자부 김성열 실장은 현지 수습팀의 역할은 시신 인도와 부상자 치료, 안전한 귀국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사고 경위를 알아보는 그런 조사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국회 상황 좀 보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당연히 도마 위에 올랐겠죠. 예.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2015년 6월 25일인 거부권 행사일은 박 대통령이 국회를 침공한 날이라면서 특히 형식적으로는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국회를 거부한 유신의 부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 의원은 이는 천상천하 유아독전, 마치 용상에 앉아 대감들을 호통치는 모습이라면서 유신의 잔당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날뛰는 세상,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비난한 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서 대통령을 똑바로 모시라고 질타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앞서 사전에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의원 시절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동의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나몰라라 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책임 전가를 하고 황당하고 어이없는 처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거부권 행사 당시의 발언은 마치 국회를 청와대의 하부기관쯤으로 인식하고 계신 듯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용상에 앉아서 대감들을 호통치는 모습이다. 사극에 많이 나오죠, 이거. 예. 네, 이런 상황인데도 여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별 언급도 없었어요. 예.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오전 질의에서 단 한 명도 국회법 거부권 사태를 언급하지 않아서 야당 의원들의 총력 공세와 극명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거부권 정국의 중심에 서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또한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사회자 역할을 했을 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송환정 리스트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정치권에서 특검론이 떠올랐죠. 이건 이번 수사 결과는 너무 형편없다,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말들이 바로 나왔는데 정치권에서 특검 얘기하는 거 너무 당연해 보이고 사실 검찰에서 수사 들어갈 때부터 이건 특검에 넘겨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사실. 그렇습니다.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 카드에는 양측이 찬성을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제도화된 상설특검 도입을, 새정치연합은 별도 특검을 각각 주장하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상설특검 도입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수용할 수 있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의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필요하다면 언제든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으나 작년 여야 합의로 통과가 돼서 현재 시행 중인 상설특검법을 무시하고 야당이 별도의 특검법으로 하자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를 할 수가 없다면서 야당이 상설특검법에 동의한다면 언제든 여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입장 뭡니까? 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면서 대통령과 정권이 의혹 대상인 만큼 상설특검은 해법이 아니다. 우리 당이 이미 제출한 별도 특검이 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가냘프게 주장하는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5명으로 진실 규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서 진정한 특검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를 발휘할 것을 새누리당에 경고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 15명의 검사가 참여하는 등 기존의 상설특검법보다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별도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네. 추가 경정 예산안을 놓고도 지금 여야가 팽팽해요. 각자 제시하고 있는 액수도 다르고 기싸움도 상당하죠. 예. 여당은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면서 처리 시점까지 못 박은 반면에 야당은 선심성 예산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추가 경정 예산 편성안은 메르스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7월 임시국회 일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특히 이미 당정 간 처리 목표 시점을 오는 20일 본회의로 결정한 만큼 목표 시점에 맞춰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메르스와 가뭄을 위한 추경을 제외하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은 절대 안 된다면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메르스와 가뭄 피해에 대한 추경은 자체 추산 6조 원이면 충분하다면서 누구를 위한 추경인지 꼼꼼히 따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특히 메르스와 가뭄 대책과 상관없는 각종 도로와 철도 사업 예산도 1조 원 넘게 편성이 됐다면서 정부 추경안을 재정 파탄과 경제 실정을 감추기 위한 꼼수로 규정했습니다. 여야의 주장이 이렇게 팽팽히 맞서면서 7월 임시국회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메르스 상황 살펴볼까요? 예.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 메르스 확진자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184번째 환자를 포함해 184명이며 퇴원자는 어제보다 7명 늘어난 10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확진자 가운데 퇴원자와 사망자를 제외하고 치료 중인 환자는 모두 42명이고요. 이 가운데 30명의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12명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오늘 현재 격리 대상자는 2,076명으로 어제보다 171명 줄었고 격리 해제자는 241명 늘어난 14,0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메르스 2차 감염, 그 2차 감염에 대한 당국이 이제 2차 감염에 대해서는 방역 작업이 모두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 16번째 환자를 완치자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달 31일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이날 완치자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환자가 완치돼서 퇴원하면서 메르스 2차 감염자가 모두 완치되거나 사망되는 등 치료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2차 감염 환자 가운데 사망자는 모두 5명이고 나머지 25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서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거나 가정으로 복귀했습니다. 네. 한강의 녹조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데 예. 한강 하류 전 지점에서는 조류의 농도가 또 올라갔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어요. 예, 서울시는 어제 한강 조류 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마표대교와 한강대교 지점에서 조류 농도가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서 조류경보 구간을 기존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에 이어서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으로 확대 발령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한강 하류에서 채취한 조류에서는 일부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마이크로시스틴의 독성 농도가 기준을 약간 넘은 수준으로 아직 미미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조류 독소는 정수 처리를 거치면 완전히 제거되는 만큼 먹는 물의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강에서 물놀이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만약 독성물질 농도가 기준치에 도달하면 수영 금지 등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네. 정수 과정을 거치면 마시는 데는 별 문제는 없는데 예. 그냥 이 상태에서 뭐 수영을 하거나 몸에 물이 묻거나 하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자제를 해달라. 조금 더 독성물질의 농도가 올라가면 수영 금지 조치를 내리겠다. 근데 요즘 한강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려면야 할 수야 있겠지만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뭐 잘 하겠지만 거기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사람은 본 적은 없고 거기서 그 요트인가 아니 뭐 요트 비슷한 거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런 배를 타는 사람은 가끔은 봤는데 하긴 배를 타다가 손이나 발에 뭐 묻을 수는 있겠네요. 가끔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공무원들이 물론 이제 공무원들 그 업무 매뉴얼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 가끔은 우리 생활과 좀 동떨어져 있거나 그런 거를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조항이 있는지를 소상히 설명하고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갑자기 그 부분만 핵심적으로 들으면 좀 실생활과 좀 안 맞는다. 동떨어져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좀 있어요. 예. 자, 하도 뉴스가 많으니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무슨 재미있는 소설책 페이지 휙휙 넘어가듯이 지나가 버리면 기억 속에서 잠시 사라지곤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그 피고인으로 재판받았던 유우성 씨가 일간지를 상대로 귀하들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낸 소송의 2심에서 일부 승소 다 이긴 건 아니고 일부만 이긴 걸로 판정받았네요.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 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 씨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문화일보는 유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일보가 사증번호가 그대로 나타난 원본이 담긴 영상이 있는데도 마치 유 씨가 사증번호 없는 사증을 제시했다가 뒤늦게 번호가 있는 것을 제시한 것처럼 표현을 해서 유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문화일보가 자신의 북한 사증이 위조 변조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자 허위 사실을 보도해서 피해를 주었다면서 지난해 3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에 적실하기보다는 의혹 제기 수준이었고 유 씨 측 반론이 기사에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2013년 2월 기소돼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네. 포스코 비리 의혹. 이거 수사 시작된 지 한 석 달은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수사를 오래 합니다. 예. 드러났던 액수도 꽤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압수수색 시작했다고요? 예.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오전 동양종합건설의 포항 본사와 대구, 경기도 성남 등지의 계열사 등 총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50명을 보내서 이 업체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동양종합건설의 대주주인 배성로 영남일보 회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이고요. 동양종합건설은 코스틸과 성진지오텍 등과 함께 포스코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받는 업체입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공사 대금을 부풀려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자금이 포스코그룹 등지로 다시 흘러들어가서 정관계 로비 등에 쓰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네. 대구 출생인 배성로 영남일보 회장은 대구 경북을 지역으로 해서 정관계에 폭넓은 인맥을 구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도 함께 일을 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 지역 토호, 지역 유지보다 훨씬 더 센 그런 사람인가 보죠. 예. 오늘도 사고가 있었어요. 울산의 한화케미컬 울산 2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사람이 또 여럿 희생됐더군요. 예. 오늘 오전 9시 19분쯤이었습니다.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이모 씨 등 4명이 숨지고 박모 씨 등 2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이 공장의 경비원인 최모 씨는 부상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펑 하는 소리가 나고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작업자들이 저장조 상부에서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저장조 내부에 있던 잔류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콘크리트로 된 저장조 상부가 통째로 뜯기며 무너지면서 주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의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20여 대의 장비와 4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자를 찾는 한편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26주, 그러니까 6달 넘게네요. 6달 넘게 오르고 있다고요? 예.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0.11% 올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올해 1월 첫 주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2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는 27주 연속 올랐던 2009년 이후 상승 기간이 가장 긴 것인데요. 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은 전세 물건 부족으로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전환하면서 매매 거래가 늘고 이에 따라서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별로 살펴보면은 관악이 0.27%, 강서 0.25%, 강남 0.17% 등의 순이었습니다.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전세 수요도 줄었지만 전세 물건 자체가 귀해서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관악이 0.98%, 강서 0.84%, 금천 0.76% 등의 순으로 전세값 상승했습니다. 네, 서울 남부 지역 일부하고 서부 이런 쪽이 전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군요. 이른바 강남 3구나 버블 7 집값 비싸고 중산층 밀집 지역이라고 알려진 그런 곳들보다는 좀 그렇지 않은 곳에서 더 전세값이 올랐다는 얘기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 사는 게 더 힘들다, 그런 얘기의 반증일 수도 있겠죠. 예. 자, 주말 앞두고 있는데 날씨 한번 알아볼까요? 예.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으나 서울 경기는 대체로 맑겠고 강원 영동은 동풍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3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올여름에는 장마전선이 올라오더라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요. 다시 남해상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는 장마전선 계속해서 소강 상태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까 한강 녹조 관련해서는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김범철 교수 연결해서 녹조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4대강 사업과 무슨 관계도 있는지 그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건 수온 그런 거하고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녹조 관련해서 소상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 생기는지 등등 해서 녹조 또는 한강, 수계, 수질 자원 이런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주셔도 아마 김 교수께서 답변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 있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기탄 없이 샵 인터뷰라고 해서 올려주십시오. 질문 이런 정도로 해서 보내면 좀 부끄럽거나 쑥스럽지 않을까? 좀 멋있게 문장을 써서 보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등에 절대 하지 마시고요. 요지만 적어주셔도 충분히 전달할 테니까 문장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뉴스 브리핑 정승조 아나운서가 맡아주시니까 덩달아 저까지 그 후광을 입는 것 같아요. 둘이 아주 찰떡궁합이라고 하는데. 후광이요? 네. 제가 목소리에서 워낙 밀려가지고 늘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잘 해주셔서 고마운데 저는 계속 붙잡고 있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게시판의 댓글을 통해서 압력을 행사해 주십시오. 조만간 이 코너에서 빠지려고 한답니다. 사실 이거 일이 좀 많아서요. 자, 아셨죠, 정아나운서? 예. 고맙고요. 내일은 푹 쉬십시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후미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4시 56분 30초 돼갑니다. 게시판 잠깐 보죠. 문광님, 행금 되세요가 뭐예요? 행금? 불금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또 바뀐 모양이군요. 안 바쁜 벌꿀님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이거보단 훨씬 더 지금 비아냥거리는 뉘앙스이신 것 같긴 한데, 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부추기는 또는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는 부동산 114 같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윤성님, 노랑이님이 공지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안산지역 협의회 창립총회, 이제 처음 생기는군요. 조합원 행사가 7월 18일, 다다음 주 토요일이군요. 내일 토요일 말고 다다음번 토요일,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안산 양지 돌봄 센터라고 있답니다. 안산 소방서 바로 앞에 있다네요. 그 주소는 여기 적혀 있고요. 가수이자 프로그램 진행자이기도 한 손병휘 씨 와서 이제 축하 공연도 하고요. 저도 북콘서트란 이름으로 찾아뵙고, 또 안산이 세월호의 가장 상징적인 곳이자 아픔이 크게 농축돼 있는 곳이고, 1년이 훨씬 지났건만 그 아픔이 오히려 더 커져가는 그런 것이죠. 안산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문신을 한다, 이런 뉴스를 작년 9월께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리멤버 0416 또는 잊지 말자 이런 거, 그다음에 배를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그 문신, 영어로는 타투라고 하나요? 그런 거 많이 하는 건 봤는데, 참 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어떤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은 정말 한 인간에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무엇을 남기는구나 싶었습니다. 17, 18살, 17살이면은 그저, 물론 학교 공부 막 지겹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는 누군가, 그런 실존적인 고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 시기이기도 하고, 사춘기는 끝나긴 했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래들하고 그저 혈기왕성하게 막 수다도 떨고 그럴 때인데, 이 친구들은 왜 그 나이 또래 다른 아이들처럼 예쁜 타투나 깜찍한 문신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Remember 0416 이런 걸 새겨 넣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제 책에 그걸 쓰면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문신이라는 소제목을 다룬 기억이 납니다. 윤성님, 노랑이님께서 지금 만든 포스터에도 저하고 손병휘 씨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창립총회는 1시부터 시작되고요. 제 북콘서트는 2시, 그 다음에 협동조합 교육이 3시에 있고, 유명한
빅샷, 그 거물 공연은 맨 마지막에 하죠. 사람들 못 가게 하려고. 조용필도 항상 마지막에 나온다면서요. 손병휘 씨 공연은 4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Q&A가 있게 되는데, 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4시간을 다 계시기가 힘들겠지만, 꼭 안산뿐만 아니라 그 주변 가까운 도시에 계시면 별 일이 없으시다면 정부 합동분향소도 한번 들러보시고 오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지도와 교통편 이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걸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관련해서 안내 말씀 하나 더 드리죠. 내일은 부산에서 지금 조합원들 상대로 순회, 협동조합 교육, 그리고 이제 조합 얘기, 중요한 얘기들 전하고 직접 만나서 보고 하는 그 지역 순회가 시작되는데요. 내일은 그 첫 순서로 부산에서 열리게 된답니다. 거기도 아마 뭐 다채로운 코너들로 구성이 돼 있고, 여기 사무국의 PD랑 직원들도 몇 분이 내려가시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어느 조합원께서 PD 편에 책을 좀 들려보내시오. 그때 부산에서 북 콘서트 할 때 참석 못했던 분들, 그래서 뭐 책을 좀 갖길 원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 보내라고 그래서 저도 뭐 마음 같아서야 가서 축하도 해드리고 뭐 뵙고 그렇지만 일정상 형편상 그러진 못하고 하니까, 아무튼 이 돈 들여서 하는, 돈과 시간 들여서 하는 행사들이니까 그냥 하는 지나가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뜻있게 알차게 남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참여부터겠죠. 대후 형님이 이날 갈 거라 그러니까 이 글을 올리신 윤성님, 노랑이님이 술 한잔 예약하겠다고. 예. 번지님은 천안에 신정호수라는 호수가 있나봐요. 신정호에 연꽃이 필 때가 됐군요, 벌써. 전주에도 덕진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연꽃도 상당하죠. 물론 뭐 전남 어디 무안인가 나주인가 어디 가면 백년지라고 흰 백자에 수련년자 써서 거기도 유명하고, 전국에 연꽃 많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곳들은 굉장히 많고 유명한데, 참 특이해요, 꽃이. 뭐 불교와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가한 꽃들을 보면서 한가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도 사회도 좀 소란스럽지 않아서 이런 것들만 보고 완상하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동팔님, 영화 소수 의견,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를 두고 뭐 의견도 참 많고 잘 만들어졌다 그런 평을 여러 매체에서 봤습니다. 국회 시사회가 오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6시 30분, 한 1시간 반 남았네요. 그때 열린답니다. 출연진들도 다 나온다고 하고요. 장소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이지만 누구든지 가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뭐 사전 배포 티켓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서둘러 가셔야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화제의 영화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출첵에서 남겨주셨고, 조금 전에 정승조 아나운서로부터 전해 들었는데요. 류류 상진, 이건 그 닉네임이 아니고 본인 실제 성함인 것 같은데 아마 배우자분 또는 부모님의 양쪽 성을 다 쓴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류면은 버들류자 쓰는, 그래서 글쎄 잘은 모르겠습니다. 류류 상진이라고 페이스북에서 이름 하시는 분이 저하고 정승조 아나운서하고 뉴스K의 김현주 PD인가? 그 세 사람한테 목들이 별로 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 가끔 목을 많이 쓰고 하는데,
모과차를 이렇게 직접 오셔서 맡겨놓으셨답니다. 며칠 전에. 저 오늘 처음 들었는데 꼭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분들 뭐 그러시라는 게 아니고 뭐 우편으로 붙이거나 결국 다 정성이지만 이분이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일부러 들려서 그러신다는 건 참 송구할 정도로 갸륵하고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특별히 전합니다. 잊지 않고 잘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요즘 목소리도 조금 그렇고 하니까 많이 좀 불편하신 모양이세요. 김범철 교수께 4대강 관련해서 질문을 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이 다 소화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날고 싶은 토끼님은 이강윤 앵커가 정승주 아나운서가 정말 마음에 드나 봐요. 두 분 호흡이 좋아요. 마음에 들기도 하고 이 프로그램에 좀 오래 붙잡아 두려고 여러분들의 여론의 힘을 미리 호소한 겁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오늘 개회식 열고 이틀간 들어갔는데 언론에서는 별로 안 다루는 것 같네요. 좀 그런 느낌은 있죠. 근데 이제 국제대회가 처음 열릴 때는 우리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 물론 거기에는 우샤인 볼트도 오고 누구였죠? 그리피스 조인 러시아의 이신바예바 장대 높이 뛰기 세계 신기록 제조기 그때 스타급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데 자주 열리다 보니까 좀 관심도도 떨어지고 언론에서 비중을 배정하는 것도 많이 적긴 한데 이번 광주 유니버시아드는 메르스 뒤끝에 열리는 거고 149개 나라에서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 참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정치권도 시끌시끌하고 메르스 여파가 워낙 크긴 한데 말이에요. 아무튼 좀 소홀하게 대접하는 감도 없진 않아요. 그랬더니 로니님께서 바로 광주에서 열리니까 그렇죠. 대구나 부산 같은 데서 열리면 좀 호들갑하고 시끌벅적하지 않았겠어요? 무슨 말씀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늦은 소식인데요. 이 두 가지 소식을 어제 못 전해드려서 꼭 좀 정규 뉴스를 전하는 코너는 어제 거니까 이제 뉴스는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죠. 매체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영국의 어느 사설 박물관이 진열장 유리를 깨고 진열품도 일부 손상이 됐어요. 그걸 깨고 그만 도망친 5살가량의 소년을 찾고 있답니다. 왜 찾을까요? 불러다가 혼꾸녕 좀 내고 어디 사는 누구니? 너희 엄마 아빠 누구야? 알아내서 파손 보상 받으려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박물관이 이 소년을 찾는 이유는 그 아이를 안심시켜 주려고 하는 거랍니다. 너 이걸 깨트리고 도망가서 얼마나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막 혼나지는 않을까 그러고 있냐?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을 박물관장이 직접 해주려고 CCTV 같은 데 잡혀있는데 이제 아마 멀리서고 조그만 아이고 하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는 모양이죠. 그 기사를 보고 유물급이긴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명품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적 가치나 유물적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것도 아닌데 주전자가 이렇게 박물관에서 보관하다 깨져가지고 그걸 몇 년에 걸쳐서 복원했다는 영국 어느 박물관에서요. 그것도 이제 몇 년 전에 외신에서 한번 슬쩍 지나가면서 본 건데 그 기사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문화의 차이, 사람이 사람을 배려하고 같이 사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년이 빨리 찾아져야 할 텐데. 또 하나요. 무상급식 둘러싼 갈등 때문에 지금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주민 소환운동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 관련해서 진짜 인터뷰에서 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인가 노동당 소속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또 반대로 보수단체 측에서는 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 그래서 맞불을 놓고 있기도 하죠. 아무튼 노노 갈등, 주민 간의 갈등, 여야 갈등, 여당 내 갈등, 야당 내 갈등, 참 현대 사회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막상 그 홍준표 지사는 공무원들 사기를 좀 올려줘야겠다 그러면서 도지사배 골프 대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뭐 공무원분들도 당연히 휴일날 가서 좀 바깥바람 쐬면서 운동도 하고 참 좋죠. 골프는 꼭 뭐 돈 많은 사람만 쳐야 합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고관대작들 가서 접대받는 그런 골프여야만 합니까? 그거 분명히 아닌데 때라는 게 있잖아요. 홍 지사가 지금 이럴 땐가 싶기도 하고 자신은 지금 최소한 1억 받았다. 최소한. 그래서 기소가 된 상태고. 그리고 얼마 전에 홍 지사가 한 두어 달 전인가요? 미국에 출장 갔는데 근무 시간에 LA 근교의 아주 고급 골프장에서 뭐 접대 골프라고 의심되는. 근데 뭐 나중에는 또 그린피는 내가 냈다. 뭐 그랬다고. 아무튼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쳐서 좀 구설에 올랐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 메르스도 좀 조용해지고 사회도 좀 평안해지고 그러면은 그때 공무원들 진작해도 될 텐데 사기. 그렇더라고요. 자기에 대한 소환운동이 시작됐는데 보란듯이 이렇게 하는 거. 좀 모양은 그렇습니다. 제가 홍 지사에게 이 건으로 직접 통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감히 저 따위의 전화를 받아나 주겠습니까? 제가 전화가 설령 연결이 돼서 홍 지사님 꼭 이 순간에 뭐 이런 걸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앵커, 이 말이야 좀 넓게 봐. 건강과 체력이 국력이야 이 사람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지사배 골프대회 경남도지사 공직자분들 열심히 퇴근하고 연습장에 가서 좋은 성적 올리시기 바랍니다. 관조님은 저기 참외 재배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그때 그 참외 2상자 보내가지고 6층과 9층 식구들이 아주 맛있게 논아 먹었다는 말씀 답례를 드렸는데 그 방송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오늘 정말 참외가 아주 큰 튼실하고 예쁘고 그렇게 큰 참외는 처음 봤습니다. 맛도 굉장했다 그러고. 양정대 기자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징계 심의 소식이 잘 안 들리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다고요. 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취재를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야당 출입은 아닌데 종합적으로 좀 알고 있겠죠. 낙동강물이 좀 더러운데 물 처리해서 마시는 수돗물이 안전한가요? 물 처리 무슨 상수 관련 할 때 그 용어인가 봐요. 이거 포함해서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분은 그 낙동강 부산 쪽 하류가 아니고 그 위쪽 대구 경북 쪽에 거주하신데요. 그 낙동강 수계해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아서 경상남도에서는 지리산 댐도 만들겠다고 하고 그러던데. 국민라디오가 7월 6일부터 개편을 한다던데 내용 좀 올려주실 분 없나요? 조합원이 아니면 못 보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거 개편안이 확정이 되면 아마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꼭 조합원들께 조금 먼저 조합이니까 먼저 공개할 수는 있지만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니까 비조합원들도 당연히 들으시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편성표는 시차를 두고라도 저는 좀 넉넉하게 공지가 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근데 그 언론사들 마감 이런 게 초치기 그래서 개편 편성표 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좀 하거나 또 조정하는 과정도 좀 있겠죠. 출연 이런 것들.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할 따름입니다. 제가 여기 방송 한
분 전쯤 도착해서 방송 마치자마자 늘 가곤 하기 때문에 사무국 소식 뭐 이런 것들은 일부러 묻거나 그러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알 수 있다면 PD를 통해서 이곳에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닌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지요.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진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김범철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네. 혹시 제 말이 잘 안 들리시나요? 아, 지금은 잘 들립니다. 아까 조금 안 들렸어요. 아, 네네네. 예. 뭐, 한 사나흘 된 얘기입니다만, 계속되고 있고 좀 더 심해진다는 거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 보이는데, 한강의 뭐 녹조 때문에 사람들은 녹조 라떼다 이렇게 하는데 꼭 장난스럽게 그럴 말만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좀 심각할 수 있고. 이 녹조는 왜 생기는 겁니까? 녹조라는 것은 그 호수의 식물 플랑크톤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 하수라든가 뭐 비료 이런 데서 식물 플랑크톤을 성장시키는 인성분이 많이 유입하면은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유속이 느려지는 것이 조건입니다. 플랑크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가뭄이 들어서 유속이 느려진다거나 뭐 이런 호수를 만들어서 유속이 느려진다거나 할 때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네. 유속이 많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 하수의 유입이나 또는 뭐 퇴비의 유입 이런 오염물의 유입이 없으면은 자연적으로 많이 생기질 않습니다. 네. 이게 인위적인 교란의 결과라고 봐야죠. 교란의 결과다. 네. 하수나 퇴비. 그러니까 이제 뭐 퇴비라는 게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부패시켜서 만드는 자연 비료 이걸 생각해서 아까 부패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패가 문제가 아니라 비료에 있는 영양 성분이 와서 물을 부영양화 시켜서 녹조가 늘어나는데 더 일조를 하게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아, 네네.
그러면 지금 4대강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강폭을 넓히고 뭐 바닥을 고르게 하고 보호를 중간중간에 많이 해서 물이 흐르지 않고 좀 가두어두는 곳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게 녹조의 급격한 증가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네. 그 식물 플랑크톤은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살질 못합니다. 바다로 바로 떠내려가는 거죠. 네. 그런데 보를 만들어서 정체가 되면 식물 플랑크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얕은 강이 보로 만들어진 바뀐 곳에서는 식물 플랑크톤 녹조 현상이 좀 증가할 수가 있고요. 네. 반면에 이 한강 하류, 뭐 낙동강 하류, 금강 하류 이런 우리나라 강의 하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호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네네. 4대강 이전부터요. 예, 4대강 이전부터 하구원이라고 하는 보호를 만들어서 하구호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녹조 현상이 그 전에도 계속 발생하던 곳이죠. 네. 그런 곳에서는 뭐 예전이나 별 차이가 없거나 조금 개선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닥을 파고 보를 만드는 것 외에도 네. 하수 처리를 강화하고 하수에서 인제거 공정을 추가하는 그런 사업들이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수 처리를 강화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하류 지역에서는 전보다 그 인의 농도가 좀 낮아지고 수질이 네.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4대강 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는 네. 수질을 조금 나쁘게 하는 요인도 있고 음흠. 좋게 하는 요인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던 거죠. 네. 그런 그 일부 긍정적 기능도 하고 있군요. 네. 네.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주 엄청난 나라 돈을 써서 했는데 오로지 나쁜 것만 초래됐다면 더 분통이 터질 일인데 그나저나 4대강에 대한 일반 국민들, 지금 선생님 같은 전문가분들 빼고요.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썩 그렇게 좋지를 않아서 큰 강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가뭄이 오거나 그러면 이것도 혹시 그 말 많은 4대강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참고로요. 어느 청취자분의 질문인데 오늘 어떤 다른 방송국의 인터뷰를 통해서 들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요. 참고로 그냥 두 분 다 아실 수도 있는, 뭐 전공은 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만 실명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으니까 그분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들은 어느 전문가분의 말씀을 인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에 보호를 건설해서 수량이 많아지면 녹조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글쎄요, 그 모아놓은 물의 양이 그렇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물이 흐름과 관계가 있는 거죠. 차라리 이거보다는. 그렇죠. 네. 예, 물이 흐르는 그 체류 시간하고 네. 또 날씨라든가 또 인의 농도, 인농도가 낮은 물은 아무리 가두어 놔도 녹조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네. 예, 인농도가 높은 하수가 많이 유입이 되는 곳 이런 곳에서 정체되면서 생기는 것이지 물을 놓았다고 해서 단순히 물을 생기는 건 아닙니다. 네, 단순히 물을 가둬놓기만 했다고 해서 녹조가 생기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옛날에 배운 뭐 비료의 3대 요소인가 질소, 인, 칼륨 제가 맞게 그렇죠. 기억하고 있나요? 예. 예. 그 중에서도 물에 녹아 들어가는 인의 성분이 높아지면 식물 네. 플랑크톤이나 녹조들의 서식 환경이 좋아지고 물이 부영양화돼서 기온이 상승할 경우에 즉 더워지면 예. 녹조가 급격하게 퍼진다. 그렇죠. 네, 그런데 물 유속이 빠른 곳에서는 플랑크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상류에서는 예. 그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하류로 갈수록 당연히 유속은 느려지고 강폭은 넓어질 테고 더군다나 바닷물과도 만나면은 바다에서 밀려드는 물도 있고 하니까 잘 흐르지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잘 자라는 거군요. 예. 그 유속이 빠른 강에서는 플랑크톤이 못 사는 대신 이 돌 표면이나 이 모래 표면에 부착조류라는 생물이 삽니다. 네. 그 플랑크톤처럼 그 광합성을 하는 미세 네, 조류 생물인데 예. 이것이 돌이나 이런 데 붙어서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사는 형태만 다른 것이지 광합성하는 그런 미세 조류가 사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플랑크톤 형태로 사느냐 아니면 부착조류로 사느냐 이것은 예. 이제 그 수심이 얕은 강이냐 아니면
유속이 느린 깊은 호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너무 무식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 웃지 마십시오. 그 방금 설명하신 상류에 있는 부착조류라는 게 네. 우리 어디 계곡 같은데 놀러 가다 보면은 돌에 이렇게 녹색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잘못 짚으면 쭉 미끄러면서 물에 예, 빠지거나 미끈미끈한 그런 거. 엉덩방아 찢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도 플랑크톤과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녀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걔도 수질에 영향을 미칩니까? 수질에 물론 약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예. 아니, 저는 그게 수질이라고 있으면... 하는 것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 수질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고, 예.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니, 저는 돌에 그런 게 끼어 있는 곳이면 아주 물이 맑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아주 맑은 곳은 깨끗한 곳은 돌에 부착조리도 생기질 않습니다. 예. 예. 네, 그렇군요. 자, 녹조 얘기로 돌아가서요. 녹조가 생기면 그리고 우리 강물과 사람은 떼어놓을 수 없으니까 우리 사람들 생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녹조 현상이 생기면 그 남조류라고 하는 생물이 증가하는 것인데요. 네. 그 남조류라고 하는 생물은 독소를 생성하기도 하고 또 냄새를 생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을 정수를 잘 하지 않은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람에게 간에 손상을 줄 수가 있죠. 탈나는 거군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도시의 정수장 시스템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수장을 제대로 거친 수돗물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습니다. 독소는 다행히 이 정수장에서 세포를 제거할 때 다 제거되고 또 염소 소독에 의해서 잘 파괴됩니다. 다행히. 그래서 수돗물에서는 큰 위해성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정수 절차를 거친 상수도는 안심하셔도 된다. 그렇죠. 그렇지만 서울시가 오늘 시민들에게 공지한 것처럼 그냥 녹조가 있는 물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또는 그게 손발을 담그거나 하는 것은 그닥 좋지 않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한강에 있는 오수처리장, 한강 하류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부천 이렇게 만나는 곳이요. 그거하고 녹조가 혹시 관계가 있나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에는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인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려면은 하수처리 공정을 고도처리라고 하는 인제거 공정을 따로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완벽히 인을 제거해야만 하는데 지금 한강 하류 지역의 경우에는 거기가 상수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보통 2차 처리까지만 처리를 하고 인을 제거하는 고도처리는 보통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강 하류 지역에서 방류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에는 인이 많이 함유돼 있고 이것이 부역량화의 주 원인이 되고 있죠. 많은 지역에서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그 부역량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니까 당연히 인 같은 거 섞여 있으리라고 짐작은 되는데 상수원으로 쓸 곳이 아니니까 돈 많이 들여서 여러 차례 종말 처리를 한 다음에 내보내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여름에는 안 그래도 녹조가 생기기 쉬운데 이런 것까지 주변에 있으면 당연히 그걸 부추기는 요소가 될 거고요. 청취자분의 인터뷰 하나 전해서 대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구 지역에 사시는 시민이랍니다. 안 바쁜 벌꿀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낙동광물이 좀 수질이 나쁘기로 예전부터 유명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지금 약 물처리, 그러니까 아마 상수 정수 과정에 들어가는 화학약품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별로 안 좋다고 알려진 낙동강물을 약 물처리를 해서 마시면 그 수돗물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수 공정을 거치면은 안전한 수돗물이 됩니다. 그 수돗물에서 정수 공정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알루미늄을 사용하거든요. 알루미늄 계열의 염의 응집제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알루미늄 염을 씁니다.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사용했고 또 그동안 계속 알루미늄 염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처리제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 것이죠. 네. 그런 말이죠. 너무 길게 또 저희가 교수님 시간을 뺏을 수는 없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녹조 해결책은 비가 많이 오기를 바라거나 수온이 낮아지려고 하면은 뭐 물이 많아지면 안 할 것이고 또는 기온이 내려가기를 그 수밖에는 없습니까? 네, 뭐 이미 발생하고 호수에서 많이 녹조가 성장한 경우에는 네. 대책은 그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조류를 죽이는 살조제라고 해서 네. 죽이는 물질들을 넣기도 하는데 예. 죽이더라도 녹조의 그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곧 며칠 내로 곧 다시 그 성장합니다. 표가 안 나겠군요. 일시적으로 죽여봐야. 살조제가 또 그 다른 생물에게 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대책이 없고 네. 발생하기 전에 하수 처리장에서 임 제거를 잘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역시 저 녹조의 가장 키포인트는 인이군요. 인 성분. 그렇죠. 네. 인 성분의 강이나 하천으로의 유입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건데 상수원으로 쓰는 지역에서는 이걸 아주 철저히 좀 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인 농도 기준을 보면 상수원 근처에서는 기준이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인이 가장 문제인 것이고 특별히 이걸 인위적으로 제거할 방법은 마땅히 없다. 큰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다음에 4대강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물의 부영양화와 직접 관련이 된다. 이 정도로 오늘 녹조 공부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서둘러 어디를 급히 가시던 모양인데 방해해드려서 미안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강원대학교 환경학과의 김범철 교수님이셨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에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바짝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가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케이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케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정가 산책입니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막상 유승민 원내대표 본인은 뭐 나갈 의사가 그닥 없어 보이는데, 그것도 뭐 네. 짧은 1, 2주 사이에 정리를 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네네. 왜 이렇게 한 사람의 거취 때문에 이렇게 그래야 되죠? 나 기본적으로 인정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친박계에서는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지금 국회법 청와대에서 거부권 행사에서 되돌아온 국회법 합법적으로 폐기시키는 이제 상정을 하잖아요. 네네. 그거 끝나고 고날을 디데이로 잡아서 유 원내대표를 몰아내자. 또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 서두르냐. 추경안까지는 하게 하고 가자. 마치 그래서 2개 중에 하나에 물러날 것처럼들 하던데, 친박계 핵심들은 뭐 그리 멀리 갈 거 뭐 있노? 6일날 빨리 해치우자 이겁니까? 그러면 주말이 시끌시끌 하겠어요? 일단 현재까지는 지금 6일 말씀하신 대로 국회법 제2 절차 밟고 나서 네. 어쨌든 국회법 개정안 논란으로 촉발이 된 거니 네. 이 결자일이 차원에서 본인이 이 주도해서 이제 국회법 제2 절차까지 마무리가 되고 매듭이 지어지면 물러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친박들이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희망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금 친박들이 원래 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이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시키려고 했었고요. 그러면서 사퇴 안 하면 의원총회 열어서 쫓아내겠다. 뭐 이제 이렇게 엄포를 놨지 않습니까? 그 의원총회 열지도 못할 거면서. 그런데 이제 정작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원총회는 오히려 친박계가 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이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네. 결국 시간의 문제지 다들 유승민 사퇴해야 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으니 예. 이제 유승민의 결단만 남은 거다.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판을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 잡아가는 거죠. 기정사실화 시키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간 줬으니 그 시간 동안 국회법 제2 절차 마무리하고 해라. 그러면 네 할 일은 다 끝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이 참석한 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어제 열리려고 했다가 이제 못 열렸었던. 네. 이게 이제 오늘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병기 실장하고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주재하는 회의에 이병기 실장이 나왔는데, 네. 주로 이제 그 자리에서 공방은 야당 의원들의 이 문제제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 지난 25일 국무회의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이 이제 거세게 몰아붙이고, 이병기 실장은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고, 먼저 이런 정도였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병기 실장하고 이승민 원내대표하고 따로 차담을 한 7, 8분 정도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가 이제 최대 관심사인데요. 일단 이병기 실장은 뭐 그냥 간단하게 인사한 거다. 운영이 원래 이제 회의 끝나고 나면 차 한잔 마시고 돌아가는 게 관례여서 그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자들의 질문에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 그냥 의례적인 인사 자리였다. 차 마시는 자리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그렇게 그냥 차만 한 잔 마시고 갔을 거다. 뭐 이렇게 볼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제 이병기 비서실장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한 번 더 전달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에 대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아마 청와대 쪽의 의중이 어떤 건지를 직접 이병기 실장한테 듣는
그런 자리 정도였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재밌는 사실은 6일날 지금 디데이 잡고 있는데 원래 7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 지금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가 또 잡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7일 운영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이제 결국 사퇴 시점을 그렇게 잡고 있는 거냐는 이제 질문을 바꿔서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7일 운영이 정상적으로 해야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7일 운영이 주재하겠다. 전체회의 주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친박계가 이제 6일 디데이로 지금 잡고 있는 날에 사퇴할 일 없다. 예.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친박계나 청와대나 친박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실 명분 없이 이 시작한 싸움에서 사실 전략도 뭐 제대로 이렇게 판도 못 짜고 그것을 뭐 밀어붙일 힘도 없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 한 두어 번 반복이 됐는데 네. 이번에 지금 디데이로 6일을 계속 여기저기서 떠들어 놨는데 또 안 되면 진짜 네. 이건 이제 정말 낭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 네. 아무래도 6일날 국회 운영과 그 본회의 직후에는 좀 상당히 친박계에서 좀 그 의원들이 좀 들고 일어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주말 때 네. 물밑에서 겉으로 드러나진 않겠지만 예, 주말 예. 때 이제 의원들 사이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잦을 것 같고요. 사발통문 쫙 돌려서 만나서 수근수근들 그렇죠. 대고 그룹별로 얘기한 거 모아서 뭐 짜보고 이런 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말 특히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월요일날 그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서 네. 의원들이 이제 지역구 행사나 활동 뭐 이런 거 하고 나면 아마 일요일 저녁 때부터는 오후부터는 좀 상당히 시끌시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구 행사가 아니라 골프 치러 갔다가들 모이는 거 아닌가 몰라. 근데 이렇게 지금 청와대에서 제일 높은 양반이 딱 대포를 쏘고 났는데 뭐가 잘 안 되면 네네. 그분이 또 레이저 광선이 역대급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괜찮을까 몰라요. 밑에 사람들 또 몇 명 불러다가 혼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6일날 진짜 거사를 시행에 옮겨서 성공하지 못하면 네. 사실 친박계는 진짜 이제 그 말로만 떠드는 뭐 이런 이제 사람 양치기 소년 비슷하게 될 수 있어서 이제 상황을 좀 조성하려고 네,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말 특히 이제 일요일 오후부터는 좀 굉장히 시끄러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이제 한 가지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까지의 이 전반적인 흐름만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 쪽에 우호적인 여론이 훨씬 많은 건 사실인데.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당내 의원들 그리고 또 새누리당 지지층 이제 여기서부터 피로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렇죠.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기간은 인기를 좀 하는 동정과 이걸 받는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한 달쯤 가면은 도대체 너 하나 때문에 왜 이래야 되느냐 그래서 대구에서 좀 시들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특히나 말씀하셨듯이 이제 상황이 조금 길어지면 이게 어제 그 김태호 최고위원이 했던 그런 돌발 행동 이런 것들이 또 반복될 수도 있고요. 네. 이러다 보면 유승민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박통이 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바뀔 가능성 없어 보이니 결국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새누리당 지지층의 이 여론이 좀 확산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피로감이 좀 몰리면 사실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최근에 지금 최경환 배우설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실제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현실 권력이고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고 이러다 보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느끼는 부담, 이게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 이렇게 쫓겨나든 물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하는 의원들조차도 이 예산 문제, 그러니까 내년이 지금 당장 총선인데 사실 지역구 예산, SOC 예산 같은 게 굉장히 지금 의원들한테는 특히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선거운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예산 문제에서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그리고 지금 어쨌든 황교안 총리 임명을 전후로 해서 결국은 공안 총리 임명한 게 이게 검찰권 휘두르겠다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한 구석이 있는 의원들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꽤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임기가 이제 절반 좀 있으면 이제 지나가는데 아직도 2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네. 내년 총선이 치러질 때도 2년 가까이 남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1년 7개월 남았죠, 아직도.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함부로 모반을 도모하기도 힘든 시간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 꽤 있는 상황이고 네네. 또 어느 누구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콘크리트 지지율 이것이 없으면 사실 자생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드렸던 이런 몇 가지 의원들이 느끼는 부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지지층의 부담, 당 지지층의 피로감 이게 이제 이러다가 내년 이렇게 쌈박질하다가 내년 총선 망해먹을 거다라는 당 지지층의 피로감 또 의원들의 부담감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누적이 될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서 네.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진짜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말 척지고 갈 생각이 아니라면 아마 박수 칠 때 떠나는 방안 내부적으로는 좀 신중하게 네. 정말로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도 뭐 생각이 깊겠죠. 그렇죠. 이것도 한 짧게는 내일 해서 한 열흘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한 30초 정도만 뭐 하나 물을게요. 청취자분 네네. 질문인데요. 야당 상황 조경태 의원 윤리징계윤리위원회 심의돼 있잖아요. 지금 수배 네네. 뭐 혹시 뒷얘기 들으셨어요? 아직 그거 절차가 착수 안 됐나요? 예,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얘기는 일단 회부만 됐고 징계 수위나 이런 걸 논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그 단계는 아니군요. 네네. 예, 그런 기사가 잘 안 보인다고 양 기자님에게 꼭 여쭤봐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중요한 날 다시 보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네. 7월 3일 이강련의 오늘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말들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